나왔다시피 3D, 2.5D, 2.1D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보신 대로 3D라고 하는 거는 모든 다이가 수직으로 계열되어 있을 때인 것이죠. 그다음에가 여기 보시게 되면 2.5 스택이 보였죠. 뭐죠? 이게 기본적인 패키지 기판이 있고, 그다음에가 이게 하나 올린 게 2D인데 거기다가 실리콘 인터포즈 쓰는 걸 굳이 우리가 2.5D라고 얘기합니다. 뭐 표준에 규격되어 있지는 않은데 업계에서는 주로 많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써다시피 인터포즈를 쓰게 되면은 이게 2.5D인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딴 거 기존에 쓰던 다른 것들의 어떤 했던 기판을 썼던 방식의 패키지 방식들에 비해서는 PCB 기판 같은 거 많이 썼던 거죠. 이런 것들을 그 썼을 때 했던 거 대비해서는 얘가 조금 더 실리콘 무게가 무겁긴 하죠. 근데 이제 얘네가 훨씬 PCB 기판이 강도가 약할 것이죠. 근데 얘는 강도가 강한 편이고 이 가격이 거의 실리콘 인터포저가 6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가자로 그렇다. 여기가 공정 미세화가 가능. 바로 서브 마이크로미터. 여기는 5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5D, 2D, 그리고 3D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D, 2.5D, 2.1D 패키지 쪽이라고 하는 것도 연결돼 있죠. 이런 용어들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공정들은 기본적으로 메탈은 메탈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시드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가 일렉트로 플레이팅을 진행하고 패터닝을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금 뭐 솔더볼 같은 거 해놓고 리플로 하는 방식. 요것들은 거의 정해진 거죠. 이게 어떤 거든 간에 대부분의 진행해주는 TSV나 범프나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는 방식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굳이 얘기하자면 RDL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메탈을 진행할 때 메탈 진행한 다음에 포토 엣치를 통해서 여기를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걸 넣어주고 나서 여기를 메탈로 만들어주고 CMP를 진행해주는 이런 거 형태인 것이죠. CMP를 진행할 수 있는 이유보다 얘네가 외대치를 쓸 수밖에 없는 게 큰 거라고 한다면 RDL 공정은 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할 수 있는 웨이퍼 기반 공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외대치 대신해서 H랑 CMP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의 구분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1, 2.5이 3D라고 하는 게 요거들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읽고 나서 우리가 좀 앞서서 조금 요거 이제 말씀드린 패키지 쪽 진행을 했고요. 요거 쪽을 좀 앞에 보시게 되면요. 요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냐면 지금까지 패키지 쪽 말씀드렸고 여기 보도록 하죠. 우리가 370페이지인가요? 네, 여기입니다. 368페이지. 전공 정도 이제 키워드 정도로 해서 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잠깐 볼게요. 김준님. 그런 것도 실리콘 인터포저를 그쵸. 이제 질문하셨던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 실리콘 인터포저 사용하는 거용이 2.5D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가장 큰 차이. 그래서 가운데 2.1D가 있어요. 2.1D가 주로 PCB 기판 라미네이트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고 2.3D 얘기도 해요. 가끔씩은요. 그 이제 RDL 퍼바디 많은 경우도 있고요. 거기서 2.5D는 무조건 실리콘 인터포저입니다. 단 것들도 있지만 인터포저 쓰는 게 바로 2.5D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업계에서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요거 정리 한번 쭉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 이제 취업 관련된 내용들 같이 얘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기억을 되돌려 보셔가지고 보도록 하죠. 네, 여기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자료 찾으셨죠? 372페이지 정도입니다. 앞페이지 앞으로 좀 돌리셔가지고 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이 공정상에서 했었을 때 8대 공정 얘기했었고요. 8대 공정도 이런 공정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키워드를 보시면 포토 공정이 봤을 때 포토 공정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변화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고 거기에 뭐 소재 같은 것들이 변화된 이슈 같은 것도 몇 개 써놨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포토는 요걸 쓰는 거였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돼서 이런 형태로 쓰는 거였다. 그래서 얘 해상도를 줄여들기 위해서 광원의 파장과 개구수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본적으로 수은등과 KLF라고 해서 248라고 했었죠. 365 나오는 었을 때. 아까 잠깐 보셨지만은 이제 저기 패키지 공정 쪽에서는 이쪽 공정에
마이크로, 서브 마이크로 정도 되기 때문에 고급 공정 장점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것들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진행되다가 변화된 사항으로서 대표적으로 ALF하고 F 이머전 쪽을 진행했었다. 이게 보통 45나노 정도 찍을 수가 있고요. 이게 보통 한 38나노 정도가 찍었더라.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요거에서 EUV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오래 걸렸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뭐였다? 바로 여기 DPT가 있었죠. DPT는 기존에 이 포토 타겟의 한 3배 정도 하고, 그러니까 포토 공정을 진행하고 난 그다음에 ALD 옥사이드를 하고 애치한 다음에 애싱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복합 공정을 통해서 얘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 해가지고 애치를 지금 패터닝을 성공할 수 있었다. 그게 이제 변화된 공정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했었고 대표적으로 해서 ALD 옥사이드라고 해서 스페이스 옥사이드 하드마스크를 썼었고 요거는 기억하시기 뭐시죠? 아로마틱 구조랑 알리파틱 구조라고 하는 거 그게 PR에서 얘네가 주로 앞선 248 나노까지 쓰던 정도의 PR을 썼고 이게 193에서 EUV까지 쓰던 것들이 파장을 쓸 때 알리파틱 구조의 PR을 썼었다라고 있었습니다. EUV 공정은 어쨌든 내가 EUV 광자의 파장을 쓰는데 걔가 어떤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흡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백큐움이라고 하는 걸 받겠다고 하는 게 있고 렌즈 투과한 게 아니라 미러로 투과했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 기억하시기에 펠리클도 있었죠. 펠리클 이슈를 개발한 데 있었다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포토 공정이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어차피 리얼 스케일 포토 마스크하고 OPC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에서 여기서 회전 및 간섭 현상을 어느 정도 메꿔 가지고 보완시킨 옵티컬리 프로시머티 커렉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떤 게 포토 마스크의 변경사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그 포토 공정은 미세하고 중요하다는 게 있었고 엣지 공정이죠. 엣지 공정은 그러니까 이런도 있을 때 피아 하드 마스크 혼자 쓰다가 어려워져가지고 추가적으로 듀얼 하드 마스크, 카본 하드 마스크, 실리콘 있고 피아 올려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얼로 만들어줘서 듀얼 하드 마스크 쪽으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얘가 원사이클 엣지 진행하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미세한 공정을 위해서 ALE도 있었죠. 이거는 이렇게 클로린이 있고 여기가 이 아래에 있는 실리콘 같은 것들을 해서 요거는 버티고 요거 깨줄 수 있는 거를 통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갔던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원사이클 엣지가 아니라 에, 아톰의 레이어 엣징을 했다는 것도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얘가 초고진공이라고 해서 운동량을 좀 최대한으로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얘네가 프라즘을 썼을 때 소위 민 프리패스라고 하는 걸 강화하기 위해서 민프리패스라고 하는 건 주로 본능적으로 압력이 낮아야 되고 덴시티 낮아야 되고 입자의 크기가 작아야겠죠. 이런 것도 있을 때 속도가 빠른 것도 좋겠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민프리패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해주기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LE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형태의 것을 쓰지 않고 이렇게 선택도가 높은 형태의 화학적에 제일 가깝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이드 패시피션 같은 거는 바로 C하고 F의 비율을 활용해가지고 배치를 진행했었다 등등등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후에 확인해주기 위해서 민플패스 길게 주고도 있다. 크로요지닉 위치도 있다. 네, 이거 뭐 템퍼레처 부분을 굉장히 내려가지고 이동성을 최소화했던 것들도 얘기 드렸습니다. 네, 그 CVD 공정이 있죠. CVD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형태, 플라즈마 CVD, 뭐 상압시도 있었고 고밀도 CVD, HDP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50나노 이하의 계필 공정, 패턴 증착 쪽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이런 도즈, SOG 형태 같이 돼 있어서 이런 거 액체를 채우는 거죠. 액체를 채운 다음에 열처리를 진행했는데 열처리가 이제 온도가 높아가지고 일부 레이어에서만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여기에 쓰여지는 소스들, 뭐 머티리얼 같은 것도 이슈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VD는 원래 생산성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게 ALD가 나오면서 얘는 이제 프리커서, 흡착, 퍼지, 리액트 반응, 퍼지라고 하는 4사이클로 진행하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스택 커버리지를 잘 만들 수 있게 됐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소스인 프리커서 그다음에가 상대적으로 저온 공정을 진행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가 얘기 나오는데 또 뭐 있냐? 그다음에 얘네가 로우 K 있었죠, 로우 K. 로우 K라고 하는 형태의 가 있습니다.
기존에 요구가 있었던 것이 한 4 정도 되는 값이었다면 얘네가 거리 가까워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RC 딜레이 이슈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전자가 새는 거다. 막아주기 위해서 또 출력이 되기 위해서 로우 K 볼트를 썼다. 로우 K 머티리얼스는 유전율 이슈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얘네가 평판을 했을 때 ACL 같은 하드 마스크 같은 것들을 좀 더 선택이 강하거나 혹은 얘기했던 게 메탈 하드 마스크 쓴다거나 이런 쪽의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CBD가 있었었고요. 메탈 공정입니다. 메탈 공정은 어저께 진행했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알루미늄하고 텅스텐이랑 구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였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네, 보시면은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뭐가 안 좋다 바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항은 낮은 편이 좋긴 하지만 실제로 이후에 얼로잉 등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슬래스 문제가 많이 생겨서 쓰이지 않게 됐다. 그래서 결국에도 일렉트로 플레이팅 구조로 갔다고 얘기했었고 텅스텐 같은 경우는 뭐 개편도 잘 되고 열도 강하긴 하지만 얘는 저항이 높기 때문에 이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컨택은 텅스텐 라인 스페이스는 알루미늄 진행하다가 지금 주로 이렇게 일렉트로플라이팅 V 쪽으로 갔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메탈은 소위 베리메탈이라고 하는 걸 활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여기 텅스텐 같은 경우는 WF6 같은 것들이 침투해가지고 여기 옥사이드를 반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베리메탈을 진행할 때 타일을 바로 바르는 경우가 있고 이것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다 타일을 추가하는 경우는 뭐냐? 하부 막질이 실리콘 같은 몇 막질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 활용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메탈 공정은 특히 뭐가 있을 때 바로 인시추 데포지션이라고 했죠. 얘네가 공정상 진행했을 때 챔버들이 되게 많이 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얘네를 한번 진행할 때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산화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챔버 내로 비잉 돌려야 되는 소위 인시추 공정 데포지션이 여전히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왜냐면 자연산업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거 쭉 한 다음에 쉬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 웨시라고 하는 건 결국에 표면 처리, 네, 표면 파티클 처리 같은 걸 진행하는 방식이라서 선택비가 좋은 화학적이지만 주로 진행한다. 그래서 패터닝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얘가 높은 선택비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메케니컬 엣지를 좀 해주기 위해서 메가스닉 이렇게 공기범 같은 것도 진행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원래 기본적으로 베트 타입 장비가 있다가 요즘에 싱글 타입 장비 같은 것들을 쓰고 있다. 왜냐면은 백사이드 오염도 제거할 수 있기도 하고 공정 변수의 다양성도 제한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이 테스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특성에 관련돼 가지고 표면 처리로 공정상으로 마진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CMP는 가장 기본적으로 실리카 CMP, 세리아 CMP 쪽에 그러니까 슬러리 쪽 같이 쓰면서 실리카는 좀 부드럽게, 세리아는 많이 예치한다고 얘기했었고 슬러리 패드 컨디션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요즘에는 바로 버핑 CMP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패터닝에도 활용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메탈 라인 증가되다 보니까 등등의 활용도 때문에 CMP 활용이 높아진다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도 이제 후공정 쪽인 교수님이겠죠. 여러분들 CMP 쪽의 후공정, 특히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는 CMP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TSV 같은 경우도 CMP를 적용해서 어느 정도의 배선 같은 것들의 균일도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디퓨전 공정 같은 경우는 주로 소자를 만들어주는 공정이라서 반도체를 만드는 쪽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순도가 있는 방식. 그래서 Thermal ALD, Thermal CVD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성을 위해서 퓨어한 옥사이드나 메탈라이제이션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연구되는 게 바로 하이K 메탈 게이트를 동사로 하는 고유전율 물질. 물들어가겠고 이거가 이런 형태의 물질을 쓰고 있다. 이게 뭐냐면 얘가 캡 값이라고 하는 게 좋아진다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같은 거 왜 그러냐 바로 공정상으로 해서 소위 EOT 개념이 있었죠. 같이 포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픽스슬로라고 하는 확산 방식으로 퍼니스를 하다가 이거 어려워져서 그렇죠. 너무 확산이 등방성으로 되고 깊이 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온비 임플란트를 쓴다고 얘기를 드렸었고 큐어링 진행할 때도 포렌스 큐어링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한다? RTA, RDP처럼 웨이퍼의 표면에다가 램프 에너지를 내야 하는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keep budget을 줄이는 걸로 됐다. 그다음에 하이 에너지는 넓은 영역, 미디어 커런트라고 하는 거는 소스와 드레인, 하이 커런트라고 하는 것을 설비는 소스 드레인 강화하기 위한 특정 영역의 임플란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렇게 해서 8대 공정도 좀 다시 키워드로 리마인드를 했고요.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항 또 남겨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종료 시간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필요하다고 하거나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갈급할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준비 중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실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라고 해서 나눴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요거 자료 말고 지금 아마도 그 담당자께서도 그 추가적인 자료 받으셨나요? 어때요? 안내가 됐어요? 네, PDF 파일 받으셨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얘기할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만 감사합니다. 네, 이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평이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걸 같이 내용을 나눌 때 내가 꼭 질문 하나 하겠다, 내가 답답한 거 하겠다, 요거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의 갖고 있는 내용들은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뭐 제가 무슨 지금 인사 담당자도 아닌 거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뭐 저도 이런 좀 강의하게 되면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해도 답이 안 나오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걱정을 너무 하게 하거나 혹은 내가 걱정해도 소용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어, 이거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많이 묻는 게 이렇게 쓰면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소개 쓰면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기소개나 면접은 근본적으로는 뭐 아주 뭐 회사에 반하는 얘기를 할 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네, 그게 다 자기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되니 많이 문제라고 하는 쪽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로는 어,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내가 자기소개를 쓸 수 있는 거하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거랑 내 면접에 참여하는 건 내가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합격하고 불합격하고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네,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묻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것만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되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서 대부분이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나 내가 할 수 없는 고민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민들은 여러분을 위축만 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일단은 한 시간 정도 할 자료인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여러분 아마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 자료에서 막 확장해서 질문 답변할 수 있을 텐데 다른 것들이 좀 만약에 좀 없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딴 데서 강의하는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담당자께서도 안내하신 대로 학습용으로 활용하시고 나머지 쪽 게시하고 있는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저기 DM 주시긴 했는데 그거 얘기하셨어요. 이거 되게 인상적인 질문이죠. 공정 설계하고 이것도 같이 가지고 있을 거죠. 공정 기술하고 그다음에 뭐 전공정하고 후공정이 있다는데 얘네가 저한테 어울리는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네. 그 저는 이거를 할 때 동일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할 게 얘네 어쨌든 간에 뭐죠? 얘가 기술자고 엔지니어잖아요. 네, 요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첫 번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나의 적합도 정도를 따질 필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지금 주로 이공계 출신으로서 이공계 쪽에 대한 질문, 저기 엔지니어나 소위 이제 어떤 전문가 쪽으로 갔을 텐데 얘는 어쨌든 간에 다 뭐냐면 다 엔지니어예요. 기술자들이거든요. 뭔 방식이든 간에. 뭐 전자과 출신이든 간에 재료과 출신이든 간에 기계과 출신이든 간에 담당과 출신이든 간에 다 기술자 엔지니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엔지니어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음. 거기에서 나는 어떤 엔지니어냐 이렇게 얘기한다. 삼성전자 임원한테 상무님 엔지니어가 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문의를 했어요 제가 삼성 인사팀 있을 때 딱 얘기합니다. 엔지니어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 더하기 문제 해결 역량이 있어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그 사람한테 그 임원한테는 바로 요거에 대해서 나는 내가 생각한 엔지니어가 이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요거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엮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기본기가 뭐가 있을까요? 이론적인 지식. 그죠? 그다음에 숙련할 수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되겠죠. 플러스 문제 해결 보겠어요? 문제 해결했던 경험이겠죠.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자기소개서와 경험들을 쭉 말해낼 수 있습니다. 네, 누가 저한테 엔지니어가 뭐냐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엔지니어를 특히 반도체 엔지니어는 트라이얼 앤 에러로 생각해요. 네. 왜냐면 저는 반도체 특히 공정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공정 개발이나 수요를 측정하든 런 트레이스 하든 간에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PV는 NRT라고 하는 것에 공식을 뭐 활용해서 결국에 원하는 Y값, 전 CV됐으니까 데포레이트, 유니포머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반복해야 돼요. 소위 말씀드렸다시피 DOE 테스트든 뭐 평가든 재현성이든 등등을 모아가지고 원하는 형태의 미트하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지난한 노력이에요. 네. 그럼 트라이 에러가 뭐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도한 다음에 안 됐다가 다시금 조정하고. 네, 이건 트라이 에러 많이 보셨죠? 공학에서 뭐 나오죠? 좌변과 우변이 있는데 좌변구변이 있는데 좌변이나 우변이 값은 다른데 아니 값은 같다고 하는데 변수가 적을 때 어떻게 하죠? 숫자를 대입하면서 맞춰 나가죠.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 저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맞는 솔루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는 계단식 걸음을 저는 엔지니어로 저는 봐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가 그간에 인턴이든 혹은 인턴이 없더라도 학교에서든 혹은 뭐예요? 뭐 어떤 데 경험이든 간에 내가 내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어떤 분들은 치밀하고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죠? 목표를 정해놓고 한 걸음 달려가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다 달라요. 네, 네, 본인이 생각하는 바로 엔지니어가 뭐냐면 네, 그런 형태의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선택을 어떻게 하냐.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고,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두 번째로, 여기에 세부적인 것들 어떻게 적합할 수 있냐. 결국에 뭐였어요? 전공이 잘 맞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전공 아이디어 뭐가 있어요? 내가 했던 경험들이 맞느냐라고 하는 걸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형태.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건 초기에 얘기했던 거 있죠? 직무 연결해주는 방식. 이건 제가 이제 그 다른 자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의 역량도 정해놨는데, 그건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얘기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을 들어갈 때 계속 회사에서 원하는 것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회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채용 면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데 회사가 뭘 원하는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예를 들어 제가 항상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저는 화공과 출신이어서 기름회사 면접 봤었거든요. GS 칼텍스.
제가 먼저 봤었는데 거기서 신문인데 이걸 물어봤어요. 저한테. 주유소를 짓는데 주유소에 알바끼가 나타났어요. 뭔지 알아요? 주유소를 지려고 하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주유소에서 알바끼가 나왔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문제였었어요. 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그럴래요? 주유소 알바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물어봤어요. 면접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본 반도체 쪽 질문이 아닌 걸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여러분들 참여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도 한 문장 얘기하신 분이 이후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주유소 알바끼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네. 아, 알바끼야 모르시면. 네, 죄송합니다. 이거 약간 슬랭인 것 같은. 네, 뭐냐면은 부지를 팔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죠. 혹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부지가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주유소 부지예요. 여기서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떤 분 DM 주셨어요. 어떤 분은 지금 타협점을 찾는다고 해서 타협점. 아, 옆에 다른 주유소. 어떤 분이 지금 옆에 다른 주유소. 근데 옆에 안에 전체 이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유소 몇 개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주유소 지려면 이만큼이 필요한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해서 이 땅을 얻어내야 돼요. 이 사람한테 땅을 무조건 사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거 나왔습니다. 어떤 거 나왔어. 꽃을 잡는다. 근데 사람이 되게 비슷해요. 이런 이유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좀 더 예의를 갖춰 얘기하겠죠. 그렇습니다. 음. 주유권 제공.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 면접 단계에서 이런 형태의 이제 알바끼를 쉽게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부지에 무조건 이 그렇죠. 어떤 분도 얘기했어요. 부지 주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협상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압박을 받았냐면 5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어떻게 했냐면, 협상이 필요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했거든요, 결론적으로. 근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설득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5번을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 끝까지 설득해야 됩니다.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제 스타일인 거예요. 저는 설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끝까지 설득한다. 네. 근데 제 친구 지금 삼성에서 아주 잘 나가고 아주 잘 나가고 이 친구 뭐를 했냐? 아, 설득 없이 밀어버려야죠. 얘기했습니다. 네,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어떤 분께서 얘기하다시피. 근데 그게 회사 생활에서 어떤 거를 할지는 결정의 문제긴 해요. 네. 근데 뭐냐면 본인의 스타일은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께서 지금 굉장히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회사가 이럴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 그거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좀 더 확인해 보는 걸 좀 더 저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물론 여기서 요건 약간 답은 있어요. 왜 그러냐?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나오긴 하지만 채용, 취업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많이 하죠. 난리지랑 스킬, 지식과 방법 같은 거죠. 요령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에티튜드라고 하는 태도를 얘기할 때는 통상적으로 여기는 양성이 가능하다 얘기합니다. 근데 에티튜드는 양성이 불가능해요. 그 어떻게 돼요? 채용 때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뭐 뒤에도 잘 나오지만 뭐 조직에 부적응한다든지 혹은 이제 조직이 결국에는 플러스 같이 일해서 협업이 나야 되는데 협업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사람들을 걸러낸 적이 있거든요. 이쪽은 이거 이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요거 얘기해가지고 떨어졌어요. 이걸 제가 삼성 다닐 때 퇴사할 때쯤 알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약간의 애티튜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회사의 핵심 가치에 대한 문제고 요즘에 이제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윤리의 문제에 연결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예 착한 소리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본인의 스타일 같은 것들은 충분히 구별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동시에 나오는 게 요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성격의 장단점이 있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리더십 경험이 있었냐 이런 걸 얘기 많이 몰라요. 리더십 경험입니다. 근데 리더가 여러분들 되게 얘기하는 게 항상 주도적이고 앞에 치고 나가고 과제중심적이고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리더는요, 뭐 우리 박지성 같은 사람처럼 언성이 오르는 사람 있죠. 그다음에 차분한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형적으로 리더십을 바라보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의 전형성을 최대한으로 지향하기를 좀 요청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성격도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급하다. 급하다라고 하는 형상이 있죠. 근데 성격이 뭐예요? 급하다의 장점으로 보면 뭐예요? 아, 신속하다라고 그러겠죠. 네, 혹은 일 처리가 빠르다라고 할 수도 있죠. 단점으로 보면 뭐예요? 네, 덜렁거린다는 수도 있죠. 그렇죠. 본인의 성격이 어떤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돼요. 네, 근데 본인의 성품이 어떤지는 개발이 가능해요. 네. 근데 성격은 종류예요, 종류. 나쁘고 말고가 없어요. 종류. 적성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적성 항상 중요합니다. 적성하고 성격은 알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 적성에 찾았어. 그건 뭐죠? 역량은 개발 가능하죠. 그다음에 성품은 개발 가능하죠. 네,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뭐니까 본인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가 정리되는 게 좀 필요하고 좀 보이거든요. 그게 면접에서 드러납니다. 네. 요거를 보시거나 요런 거를 고려해서 본인의 어떤 자기소개서를 쓰든지 면접에서의 활동 같은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면은 어 소위 자가당착이나 역설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성격의 장단점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아 저는요 네, 치밀하면서도 빠른 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치밀한데 빠르게 한다. 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거 딱 물어봅니다. 치밀한데 빠른 게 어떻게 가능하죠? 물어봐요. 네, 뭐죠 이거는? 회사에서 원할 것 같은 거를 다 써버린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건 이제 여러분께 좀 죄송한 말씀인데, 왜냐면 뭐 20년 평생 살면서 30대까지 초기에 살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한 번도 자기를 찾으려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면접거리에서 자기를 찾으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참 난감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찾지 않으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